안녕하세요. 영클리닉 조영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의사로서의 삶이나 아니면 인생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때는 언젠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남 3녀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주 시골, 아주 그냥 엄청나게 먼 시골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6남매를 좀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로 상경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3세 때 서울로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성북구 성북동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동네는 다 예전이야 다 똑같지만 가난하고 그런 시절이었고, 다들 못 살던 시절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당도 가고 학교에서 활동도 하고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때 제일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위인전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판매원들이 와가지고 책을 팔았거든요. 근데 책이 50권이나 되는 그 비싼 책을 아빠가 사주시면서 이거 다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책을 딱 50권을 꽂아놨는데, 제가 그걸 1권부터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하신 박사님들 처칠 그리고 많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등등등 했는데, 제가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슈바이처 박사님하고 퀴리 분이었어요. 두 분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의사가 더 멋있지 않겠냐, 환자를 직접 돌보고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 당시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사가 바로 되지 않고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이제 의대를 갈 정도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사춘기를 좀 많이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아무튼 내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사실 경희대 화학과를 그냥 들어갔어요. 큐리 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게 맨날 실험하고 냄새 맡고 그 화학 냄새 아시죠? 너무 그 실험실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나오면 바깥에는 이제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최루탄가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런 데서 생각보다 재미없네, 화학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학교 휴학을 하고 의대를 가는 걸 공부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꼭 그렇게 전문직을 해야 되느냐, 의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식이었어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다시 대학을 가느냐 의대를 가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나보고 당장 집에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되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학원에 갔죠. 학원에 가니까 교재도 많이 사야 되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의대 지망생들이 가는 반이 있어요. 화학생물반. 거기 갔더니 여학생이 그래도 한 30%가 되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많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네. 근데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대성학원의 화학생물반이었어요. 제가 그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때 용돈을 받아서 다니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대학 교재를 산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재를 사는 대신에 그 재수할 때 사는 책,
학원 책을 산 거죠. 그걸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돈도 거의 없이 용돈만 갖고 학원을 다녔으니까 뭐 학원비 빼고 차비 빼고 라는 게 남은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학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되게 힘들었지만 나는 되게 나름대로 너무 보람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대를 진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리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이제 들킨 거죠. 너 뭐하니? 대학생 맞아?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엄마의 지지를 받고 또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가려고 했죠.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의대 그때는 이제 서울에 의대가 8개밖에 없었거든요. 8개 학교 중에 내가 모든 학교를 거의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뭐 한양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 정도의 학교가 있었고요. 뭐 카대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의대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입학 상담을 했거든요. 학원쌤한테. 선생님이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의사만 단순한 꿈이었고 내가 무슨 과를 하지? 라고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를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친한 친구가 의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 친구가 그러면 너 무슨 과를 하고 싶어?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무슨 과를 할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래도 뭐 아무리 여자라도 폼나게 좀 이렇게 수술하는 과, 뭐 서전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뭐 서전이 되고 싶다. 제가 그래가지고 서전을 하겠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내 선배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줄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전 남녀공학 안 돼. 왜? 과장이 안 뽑아줘. 정말? 그러면 나 어떻게 해? 서전 가려면 이대밖에 없대. 그 이대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그 당시 아무튼 이대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 이제 첫 합격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화학과 다닐 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야, 화학과는. 근데 의대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예과 생활도 의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거든요. 뭐 해부학 실험도 하는데 그때 뭐 개구리 실험하고 뭐 닭 해부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면서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의대를 진짜 잘했구나. 내가 의사가 꼭 돼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과 1학년 올라가면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관문이 이제 본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이 4년입니다. 그때 뭐 다들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들였는지는 알 건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이대까지 가서 이대 그 도서관을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가 그럼 수업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막 본과 올라가면 하루에 과목이면 10과목, 15과목씩 돼요. 그거를 다 공부를 하면 밤 11시가 되면은 그 당시 도서관 그 선생님이 그 수희 아저씨죠. 선생님은 아니고 나가라고 내쫓아요. 쫓겨나고 또 다시 또 아침에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로 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수면을 많이 해야지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면허를 땄죠. 여기까지는 뭐 다들 대부분의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원장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하다가 왜 미용 쪽으로 오셨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과를 다 정해야 되잖아. 인터넷 에이전트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저도 사실 서전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도 생각해보고 외과 생각해보고 뭐 흉부외과 생각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응급 상황 굉장히 힘들고,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힘들고 응급실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응급실에서 콜을 받고 응급 상황에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과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닌 것 같고, 내가 혹시라도 응급 상황을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하면서 서전의 꿈을 사실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게 예방의학과는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보건행정이라든가 의료행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많이 알아봤어요. 열심히 예방의학과를 알아보니까 환자를 보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은 맞는데 환자를 안 보는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환자를 보고 싶어. 그럼 무슨 과를 하지?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정의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인데 요즘 그 닥터 차봉숙이 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따는 과정이 나오는데 가정의학과는 전과를 다 봐야 되거든요. 뭐 내과, 소아과, 뭐 산부인과 쭉 다 보고 1차 진료를 하고 주치의 개념으로 이제 환자를 보는 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내가 가정의학과를 하면 내가 환자를 진짜 많이 볼 수 있겠구나. 막 다 보고 막 진짜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서 가정의학과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가정의학과를 하시다가 왜 지방성형 미용의학을 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의학과를 수련하는 과정은 되게 뭐 1년차 때는 모든 과를 돌고 2년차 때도 모든 과를 돌아요. 그럼 3년차쯤 되면은 그때 내가 뭘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뭐 내가 개업을 해서 진료를 많이 볼 건지, 내과 소아과 아니면 가정의학과 진료 과목을 많이 볼 건지, 아니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 뭐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런 걸 하던가, 아니면은 가정의학과는 이제 또 과가 또 제약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뭐 보건소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나는 어디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3년차 때였어요. 근데 이대병원에 비만의학이라는 진로 과목이 처음 생긴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 신경원 교수님께서 이제 펠로우로 처음 오셨는데 비만의학이 너무 관심이 많고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 딱 좋고, 그래서 이제 비만의학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차 때 비만을 관심을 갖고 비만을 해야 되겠다 관심을 받고, 그리고 3년차 졸업하고 펠로우를 제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비만 쪽으로 전공해서 펠로우를 했어요. 그리고 비만의학을 전공한 상태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비만을 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환자가 너무 많았고요. 막 병원에 막 물밀듯이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만의학을 하면은요, 일단은 약 먹고 뭐 체형 관리, 뭐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뭐 체형의학이라고 해서 몸매 관리가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뭐 초음파라든가 뭐 고주파라든가 엔도몰로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그 당시에 제가 논현동에다 처음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다 그 장치를 쭉 다 갖다 놓고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개업을 하고
열심히 막 계속 체형 관리를 했어요. 막 하니까 거기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약을 먹고 주사 놓고 체형 관리를 해도 너무 체형이 한쪽으로만 지방이 많이 모이신 분들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빠지긴 하는데 예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만들지가 않는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만 체형 관리 여기까지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몸매를 예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고민하는 찰나에 그 당시에 지방 흡입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이 처음 시작됐던 그 시기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지방 흡입을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지방 흡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 제가 지방 흡입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 흡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방 흡입술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유명한 박사님한테 가서 지방 흡입 교육을 받고 한국에 다시 오고,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흡입 수술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이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제가 수술을 첫 케이스를 했는데 러브 핸들 지방 흡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방 흡입은 미니 지방 흡입이죠. 초보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고 환자분 너무 만족해하고 원장님 지방 흡입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진짜 본격적으로 지방 흡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형 관리, 비만, 그리고 지방 흡입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용 성형에 아예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 성형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진로 과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까지 갖고 온 여러 가지 진로 과목을 가지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일단은 지방 흡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방이 넘쳐나고요. 지방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게 된 게 지방 이식이에요. 지방 이식은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안면 지방 이식과 가슴 지방 이식, 바지 지방 이식 이런 걸 하면서 지방 이식을 시작했고, 그게 2003년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이제 제가 2003년도부터 지방 흡입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면서 거의 하루에 2케이스 정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하고 진료를 막 하면서 지방 흡입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받고, 흡입은 나의 정말 최고의 시술이야 이식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너무 계속 진짜 거의 붐업이 됐어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저희 병원이 거의 한 달 스케줄이 지방 성형으로 완전 꽉 차 있었거든요. 흡입 이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와, 이렇게 많은 환자를 내가 보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사실 지방 흡입도 이식도 있지만은 2002년도에 지방 흡입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부작용 환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망가진 환자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2004년도인 거예요. 그때부터 재건의학, 그러니까 망가진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재수술, 그러니까 재건의학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의학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망가져갖고 온 환자들은 제일 힘든 게 심리적인 게 제일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단순하게 심리적인 서포트만 해갖고는 이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술은 성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망가진 거를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미친 듯이 재수술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사실은 미용의학이라는 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학문이거든요.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성형외과 전문이지 실제로는 미용의학을 배우지 않아요. 자기가 다 나와서 필드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습득하면서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재수술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저는 그 당시를 지금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재수술을 하러 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부작용 환자 중이었는데, 친동생이 수술을 해가지고 전신흡입을 해.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친언니가 왔는데, 얘가 모 대학병원에서 흡입을 했는데 다리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대학 교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망가졌는데 그걸 고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재수술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인데, 언니는 그래도 내 동생을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선생님이니까 자기를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다녔어요. 저도 치료를 하고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이거 진짜 파이널하게 좀 고치고 싶은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원장님 이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지방 이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튀어나온 부위 지방 빼고 꺼진 부위 이식하는데 진짜 성공적으로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재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지방 흡입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못하는 부위 없이 지방 흡입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종아리 세축술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흡입을 하고 나면 종아리 알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성형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종아리를 치료를 받으러 오면 또 휘어 보이는 종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휜다리 지방 이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종아리 성형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 지방 이식, 지방 성형 재수술, 보건의학, 그다음에 종아리 성형,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하던 거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줄기세포 의학을 제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재건의학이 진짜 어떤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공을 갖고 재수술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흉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흉터가 2004년도에 제가 레이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9년 전인데 레이저가 처음 막 나왔어요. 막 쓰기 시작했고, 레이저 되게 많이 이것저것 쓰고, 또 장비도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비를 많이 구매를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진료 과목이 흉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흉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진료 과목입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를 사실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흉터를 없앨 수 있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흉터를 계속 하다가 뭐 잘라내고 꼬매고 뭐 레이저 하고 했는데, 그렇게 솔직히 흉터를 잘라내고 꼬매는 건 굉장히 좋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흉터를 작게 만든 흉터 성형술, 흉터를 줄이는 축소술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고, 그것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레이저를 처음 알게 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락스 리페어라는 장비가 한국에 들어와서 리페어라는 장비를 제가 쓰게 되면서 흉터를 없앨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흉터의학,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지방 흡입을 2002년도에 하게 되고, 2003년도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04년도부터 재건의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종아리 세축술을 하게 되고, 2008년도부터 흉터를 하게 돼서 저의 총 진료 과목 이 5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로서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의사로서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면허를 딴 지 지금 30년 정도 됐어요. 거의 30년 조금 안 됐는데, 그 삶을 살면서 제가 똑같이 끊임없이 저한테 되뇌이고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한 게 뭐였냐면, 너는 네 직업이 천직이다. 넌 다른 직업은 없어.
그거밖에, 너는 그게 네 삶이야 라는 식의 약간의 세뇌를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환자들, 결과가 좋은 환자들 볼 때마다 아, 내가 너무 이게 좋은 직업이구나, 내가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내 의사로서의 삶을 너무 행복해라고 느꼈고, 지금도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5학년 때 그때 가졌던 그 꿈을 지금까지 이루고, 또 지금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의사를 된 거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되게 뭐랄까, 보람이 더 많고, 물론 힘든 과정도 있어요. 뭐 환자 중에 뭐 이상한 뭐 진상 환자도 있고, 막 병원에 와서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동 피우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저랑 같이 제가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분을 어떤 케어를 하잖아요. 치료 결과가 잘 나오면 그분이 삶이 또 같이 또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같이 딱 맞으면서 가는 그 삶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수술하는 그날 아침마다 환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Today is your new birthday 그래요. 이게 당신의 처음 생일이다. 왜? 당신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체형에 대한 문제, 고민을 갖고 있던 뭐 휜다리, 뭐 종아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딱 이 수술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당신은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료 과목도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흡입을 2002년도 했는데 첫 케이스도 안 아팠고, 뭐 계속, 일단은 저는 흡입을 하고 나면 안 아파요. 그리고 끝나고 나도 통증이 거의 없고 멍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환자들이 원하는 부위를 다 흡입을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손등, 뭐 손목, 뭐 무릎, 뭐 발목, 종아리 뭐 다 할 수 있고, 뭐 뒷목, 뭐 어디든지 흡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서 제가 진짜 지방 흡입이 나한테 딱 맞는 수술이고, 지방 성형,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시술에게 나한테 딱 맞는 시술이다 하면서, 지금도 제가 선택한 이 지방 성형, 그다음에 종아리 성형, 흉터 성형, 이거를 진짜 저한테 딱 맞고 가장 잘 맞는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즐겁게,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의사로서 더욱더 즐겁게 사는 게 저 인생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의 체력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하는 운동에 대해서, 원장님은 뭐 지방 성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진료 과목이고 체력이 많이 필요한 진료 과목인데, 그러면 스태미나를 위해 특별히 하는 운동은 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저는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전 초등학교 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초등학생, 여학생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거의 없죠. 저는 고무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뛰고 달리고, 그 당시에 뭐 야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축구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스피드 스케이팅 했었고요. 겨울에. 그걸 중학교 때 내내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 자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공을 좋아합니다. 공을. 그래서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찾은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는 뭐 집중력을 요하고 굉장히 스태미나가 많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테니스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스태미나를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디톡스 주스 한 잔 딱 마시고, 눈 뜨고 명상을 잠깐 한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실내 사이클링이에요. 그걸 한 30분 정도 탑니다. 쭉 타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럼 땀나고 나면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 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전 사실 아침형 인간이라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물론 공부도 하지만 운동을 위해서 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투자를 하는데,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령도 하고 이제 코어 운동도 하고 뭐 스쿼트도 하고 뭐 등등등의 이런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그다음에 테니스 뭐 이런 거 통해서 스태미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유튜버로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 넘었는데요. 유튜버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셀프로 지금 찍고 있는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정보를, 그리고 환자들께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시술을 받아서 실패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터득한 어떤 의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혜, 이런 걸 전달하고 싶기 위해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만 안녕.